네, 오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자유공화혁명이 본격화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헌법개판소와 법조 카르텔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있기 한 3시간 전쯤에 한 분이 분신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중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공화혁명이 순하고 순조롭고 그래서 애꿎은 희생이 최소화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좀 지나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 투쟁해야 됩니다. 3월 8일 토요일 전국 방방곡곡 모두 나오십시오. 저들 종중 세력을 쓸어버릴 수 있는 자유공화 시민 저항의 물결을 드높여야 합니다. 저는 어제 세뇌 탈출 3515탄에서 저들 종중 세력, 입법 독재 세력이 4개 전선에서 모두 이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되고 윤 대통령을 장기 수감시켜야 되며 동시에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좌절시키고 제압해야 되며 또 미국을 기만해야 됩니다. 미국을 속여야 됩니다. 이 넷을 다 동시에 이 4개 전선을 다 동시에 확보해야 저들은 살 수 있습니다. 넷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저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 중 2개의 전선, 즉 자유공화 시민과 미국 이 2개의 전선에서 저들이 어찌 감히 해볼 수 없는 승리를 거두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유공화 시민의 특징은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굉장히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중, 포괄적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 뜨거운 시민 각성과 참여에 의한 공화국, 이런 것들이 버무려진 이 자유공화 사상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속이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게 어저께까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됨으로써 이게 이제 전에 또 판이 또 한 번 또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석방을 기대하면 목이 빠지느라 목 길이가 좀 늘어났다 이런 너스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윤 대통령 석방은 내란 올가미가 박살났다는 것, 또 장기 수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저들이 4개 전선에서 3개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4개 전선에서 3번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모두 나오십시오. 예. 저는 세이브 코리아 광고를 해드리지만 광화문은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여의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편한 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번 헌법 개판관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의해서 첫 번째 선택 포인트는 뭐냐?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자유시민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무시무시한 자유공화 시민 진영을 직접 현장 진두지휘해서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든 혹은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무시무시한 자유공화 시민 진영과 이심점심 역할 분담 손발 맞추어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을 택하든 저들이 무엇을 택하든 자유공화 혁명은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복귀하시면은 대통령 윤석열과 자유공화 시민 진영의 역할 분담과 손발 맞추기가 되는 거고 파면하면 자유시민 윤석열이란 존재가 자유공화 시민을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형사가 돼요. 어느 경우든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됩니다. 3월 7일 윤 대통령 석방은 자유공화 혁명 본격화가 시작된 D-Day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이 2개의 고수 중 윤 대통령 복귀를 절대적으로 선호합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 온몸을 던져 저항합니다. 왜 그러냐? 사기 탄핵이 이루어지면 나라 국격이 이게 동의되는 겁니다. 또 사기 탄핵이 이루어지면 희생과 유혈이 이어지는 파열,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코스트나 우리의 그런 이런 게 좋을 리가 없죠. 예. 순하게 점진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자유공화 시민과 손발을 맞추어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되면 그 혁명은 무혈혁명이고 명예혁명이며 순하게 순리대로 전개되는 거대한 혁신 또 혁신, 혁신의 연속이며 개혁 또 개혁, 개혁의 연속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국격을 위해서 또 그런 무의미하다 그럴까 좀 애꿎다 그럴까 비극적인 그런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월 7일 12시쯤 서울시청 건너편 도시건축 전시관 옥상에서 분신하신 분에 대해 더욱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분이 12시쯤 분신했는데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한 3시간 더 지나서 봤다면 2시쯤 넘어서 그래도 분신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뭐 80쯤 되는 남성분이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인데 연세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굉장히 위중할 겁니다. 이분의 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을 하셨어요. 간첩 이재명, 이석기, 박선원, 친중세력, 경찰, 법원판사, 헌법재판관, 선관위원, 국힘 배신자들, 종북세력 이념에 빠진 성공의 신부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회와 모든 종교가 서서히 없어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생각 있는 모든 백성들 죽을 각오로 맞섭시다.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이 자유공화 혁명이 순하고 순조로운 연속적 개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과 같은 비극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공화 혁명은 제7공화국의 성공적 출범입니다. 이는 바른 개헌 및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개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치 개혁 안에는 국회를 싹 바꾸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로는 바른 개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른 개헌이냐? 자유공화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제7공화국의 성공적 출범이고 제7공화국이라는 건 바른 개헌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 첫째, 상권 분립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용어들은 전부 이 서방 자유국가,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학에 등장하고 있는 정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어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건 1948년에 한민당 찌끄레기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서방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학에서는 대통령제라는 단어만 있지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 중심제라는 단어는 개족보입니다. 그런 단어 없습니다. Made in Korea in 1948, 1948년 by 한민당 scums, 한민당 찌끄레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를 많이 오염을 시켜요. 대통령이 중심이다는. 대통령이 있지. 근데 대통령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상권 분립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야. 혹은 상권 분립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언어의 그 사기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상권 분립, 대통령 직선제. 영어로 하면 separation of powers with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입니다. 이는 1952년 6.25를 통해서 각성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제1차 개헌에서 실현됐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민당 찌끄레기들은 이 개헌을 폄하해서 발췌 개헌이니 부산 파동이니 이렇게 부릅니다. 아닙니다. 1950년 5월 달에 있었던 그 의회 선거에 의해서 의회가 개판 납니다. 무소속이 60몇 프로 차지하고 막 빨갱이스러운 자들이 디글디글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선거 있은 지 한 달, 한 보름 만에, 한 달 정도 만에
6.25가 터지고 6.25를 통하면서 국민의 열망과 국민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6.25를 통해서 각성해가고 있는 국민 열망을 담은 게 바로 제1차 개헌입니다. 이 제1차 개헌에서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87년 6월 항쟁의 메인 슬로건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의원 내각제, parliamentary 시스템 혹은 그 변형인 이원 집정부제. 이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잡종 믹스란 뜻이죠. 하이브리드. 혹은 세미 프레지던셜이라 그럽니다. 세미 프레지던셜. 그러니까 절반쯤 대통령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원 집정부제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선진국 치고 망조들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망조들이었습니다. 오직 캐나다 하나만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 하면 망합니다.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하면 망합니다. 우리 정도 급에서 사는 나라 중에 이런 거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이원 집정부제는 의원 내각제의 변형인데 이 의원들이라는 게 선거구 아젠다만 머리에 있지 국가 아젠다는 뒷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아젠다가 마비돼 버립니다. 선거구 아젠다 갖고 의원들끼리 타협하고 나눠먹기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국가가 개판나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서 더 나가서 문재인, 조국, 오세훈, 권성동이 떠드는 지방분권은 서방 자유민주주의 헌법학에는 아무 족보가 없어요. 그런 용어가 없어요. 헛소리예요. 지방분권이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나 가만히 보면 중앙정부를 해체 혹은 약화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해체 혹은 약화되면 누가 유리하죠? 중국 공산당이 유리하죠. 즉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에 바치는 결과예요. 오세훈과 권성동은 문재인 조국과 더불어 중국 공산당 남조선 지부를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입법 독재 방지입니다. 87 헌법은요, 신군부, YSDJ 이 3자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때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그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를 워낙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YSDJ는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 사람들은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못 됐을 경우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국회 권력의 무한 강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독재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87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인데 국회 독재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면 이 입법 독재 위험을 제거해야 됩니다. 입법 독재를 방지하는 장치를 둬야 됩니다.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되고요. 미국처럼 잦은 선거, 2년마다 선거하잖아요. 하원은. 그러면은 입법 독재를 못해요. 금방금방 평가받으니까. 그 다음에 잦은 선거, 의원들이 그렇게 선거를 계속하게 되면 2년마다 하게 되면 연속성, 컨티뉴이티가 깨지잖아요. 그건 또 뭘로 미국은 막냐. 상원은 임기를 6년을 두고 그걸 3개의 클래스, 3개의 반으로 나눠서 3분의 1씩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상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상원에 소수파라 그래도 그 의사진행을 무제한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권한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안 뒀지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둘 수도 있고요. 또 선거구 주권자의 국회의원 소환권이 대만에 이게 있죠. 이렇게 입법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해요. 이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중에서 컨비네이션으로 엮어서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선관위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번에 헌재 결정 결국 뭐냐. 선관위는 행정부 그 감사도 받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가 입법부 소관도 아니고 선관위가 사법부 소관도 아닙니다. 헌재 이자들은 이번에 헌법을 완전히 유린한 거예요. 선관위를 제4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상권분립 체제가 아니에요. 사건분립 체제예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됐든 입법부가 됐든 여기는 선거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견제와 균형도 하지만 선관위는 그 구성에 있어서나 혹은 다른 부서와의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헌법적, 초국가적, 초법적 기구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아주 그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를 행정부 산하로 넣고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감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돼요. 행정부 산하이지만 또한 참고로 헌법 사안은 아니지만 사전투표를 없애든 혹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는데 근본적 개혁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건 제가 나중에 다루려고 그러는데 사전투표소 예약제입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관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누가 사전투표를 하게 돼 있는지 명부가 없어요. 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요. 아무나 아무데나 불쑥 들어가서 하면 돼. 따라서 이거는 그 키오스크 선거예요. 종이가 출력될 뿐이지 전자선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검증할 게 없어. 검증이 불가능해.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을 때도 코로나 때 어느 병원에서 맞는다라고 병원을 예약했잖아. 그럼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느 투표소에서 주권 행사한다라고 투표소를 예약하지 않고 개생 양아치처럼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하나? 똥오줌도 아무나 아무 데서나 막 갈기고 다니나? 길거리 막 아무 데서나? 지하철에서? 그거랑 뭐가 달라요? 이건 상스러운 짓이거든요. 아무튼 사전투표 없애버리든지 근본적으로 뭔가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헌법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죠? 제7공화국의 성공적 출범을 목표로 삼는 자유공화혁명의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 헌법개판소와 법적 카르텔입니다. 얼마나 썩어 있는지 우리법 연구회 등의 그 역사와 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0년대 급진운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건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르고 PD라고 합니다. 이 노선과 종북, 이건 주체사상, NL이라고 부릅니다. 노선 두 흐름이었는데 제주도 출신, 제주도 부속도서 가파도입니다. 제주도 출신 고급 간첩 이선실의 활동에 의해 북한 공작에 의해 이 NL과 PD 사이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선실 노선이 나옵니다. 이걸 NLPDR이라고 부릅니다. 조국이 쫄따구 시다바리 역할을 했던 산호맹이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PD에서 출발했지만 종북, 즉 주체사상 NL에 무릎을 꿇은 이선실 노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뭐 워낙 쫄따구라 조국은 그 당시에 백태웅 뭐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리드를 했기 때문에 조국이 그 산호맹이 그런 그 노선의 특징이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이 급진운동권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법조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의 이상야릇한 법적 커넥션은 인민민주주의 법학회입니다. 서울시 교육감하다가 후보 매수로 결국 감옥에 다녀온 광노현이 이 인민민주주의 법학회의 초창기 핵심 멤버 중 하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법학회는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 발족해서 언제 해산됐는지, 과연 해산되기는 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아무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광노현이 또 교육감을 출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마한다고 들썩들썩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때 사면을 해줬어요. 아니 후보를 매수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후보를 매수를 했는데 매수할 때 후보한테 주기로 한 돈을 안 줘갖고 후보가 열받아서 나 감옥 가도 좋아하고 터뜨린 거예요. 서울대 박 무슨 교수예요. 체육교육학과. 그래가지고 뽀로가 났죠. 그 흉악한 짓이에요. 그 선금 준 것만 해도 뭐 2억인가 돼요. 그 흉악한 그런 짓을 아주 후한무치한 짓을 했는데 문재인 때 사면 복권을 시켜줘갖고 지난 그 22년도 교육감 때 서울에서 나오겠다고 들썩들썩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면 복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커넥션이 강한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법학회가 슬그머시 페이드 아웃 할 무렵 우리법 연구회가 슬그머니 페이드 인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해산했는지, 해산되기나 했는지 안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논문집 제7집을 낸 것을 마지막으로 논문집 발간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노무현 정부의 박시환 전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법무장관 강금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김종훈 대법원 비서실장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관 경력이 전혀 없는 김명수를 다짜고짜 대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게 무작위,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대법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통 해요. 그렇게 해왔어요, 줄곧.
대법관이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냥 대법원장으로 바로 집어넣었다고 문재인 정부가. 이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입니다. 당시 엄청나게 잡음이 많았던 코드 인사였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 소추 대리인을 했던 이용구를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차관으로 임명을 했었고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를 횡령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고요. 한동수를 대검 검찰부장에 임명해서 윤석열 죽이기를 주도하도록 만들었고요. 요번에 지금 곽종근 회유 협박에 지금 핵심으로 꼽히는 박범계를 법무장관에 내정했습니다. 이 전부 다 한동수, 박범계 전부 이용구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관 중엔 문형배, 정계선이 우리법이며 이미선은 남편이 우리법이고 마은혁은 지명자 상태죠. 지금 헌법재판관 아니고 여기 우리법 출신입니다. 그럼 우리법이 아니면 멀쩡할까요? 김명수가 지명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이 아니지만 무시무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는 2009년 한명숙 뇌물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때린 사람입니다. 한명숙 나중에 이거 유죄돼가지고 감옥 갔죠. 아이러니하게도 한명숙이 이제 2012년 4.11 총선에서 전횡을 부리는 덕에 민주당이 폭망했습니다. 그 4.11 총선 민주당 폭망했거든요. 뭐 폭망은 아닌데 당시 민주당이 누릴 수 있을 뻔했던 승리에 비하면 폭망입니다. 그럼 한명숙이 그 짓을 하게끔 그렇게 한명숙 감옥 간 건 그 이후에요. 한명숙을 그렇게 만들어준 인간은 누구냐? 김영두야. 그러니까 김영두는 저쪽에 유리하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뭔지 한명숙을 풀어줬는데 그 풀려난 덕에 민주당이 결국 망한 거예요. 4.12 총선에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명숙이 4.12 총선에서 어느 정도 전횡했는지 보려면 이것도 다 법조랑 연관된 문제예요. 당시 민주당 영입 1순위 유재만을 물먹었습니다. 그럼 유재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DJ 정부에서 검사 출신인데 검사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DJ 정부에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DJ 정부 말인 2002년도 초에 그 법무부 검찰 사과장이 됩니다. 검찰 사과장이 뭐 하는 자리냐? 그 해외 접촉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유재만이 무슨 짓을 했냐? 2002년도 효순미선 미군 장갑차 사고 그거에 대한 미군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한국에 넘겨달라고 미국의 법무부에서 요청한 걸 이 유재만이가 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소파 협정과도 전혀 안 맞고 왜냐하면 작전 중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미군한테 있습니다. 만약에 작전 중 사고에 대해서조차 현지 정부에다 넘긴다 그러면 아프간에서 만약 사고 났으면은 아프간 그 부족회의에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작전 중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미국이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문가인 유재만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이름을 걸고 미국한테 그걸 신청한 거예요. 미국이 당연히 거절하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야 정부가 그거 받아들일 그 신청할 만하니까 했었을 거 아니야. 이 미국 이 제국주의자들하고 퍽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거절한 그 시점 그게 7월인가 8월인데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 효순미선 그 시위는 수위가 낮았었어요. 그 한여름에 수위가 팍 올라가요. 그리고 그 수위 올라가서 무지막지하게 이제 그 시위가 벌어지고 심지어 사인은 그때 시위 현장에 나와서 미군 가족 고문해서 죽여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아들 며느리 딸 모두 고문해서 죽여 뭐 이런 그 랩을 불렀다고. 싸이가 벌떼같이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위 열기로 노무현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만은 저보고 만약에 노무현 당선 1등 공신 누구야? 유재만이야? 저는 그래요. 한명숙은 유재만을 공천 안 줬어요. 그냥 날려버렸다고. 물먹였어요. 그렇게 한명숙이 전횡을 휘두르도록 만들어준 게 김영두야. 역설적으로. 또 김영두는 그뿐만 아니죠. 2012년엔 후보에서 광노현에게 벌금형 3천만 원으로 벌금형 때리니까 이제 풀려날 거 아니야. 감옥에서. 그러니까 광노현이 다시 서울시 교육감이 돼요. 재판 질질 끌면서 임기 거의 다 채웠을걸요. 광노현 그때. 제가 이거 보면서 열받아 이 노래 만든 거예요. 그 엄숙한 검은 옷. 그런데 그걸 2013년에 만들었는데 그걸 12년 후에 제가 그걸 노래 편곡은 이규대 선배가 해줬고 프로듀싱은 제가 했고
김영두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12년이 지난 2025년에 이를 문영배 헌정곡으로 다시 리플레이한 겁니다. 예. 이건 뭐 한 30초 한 대목만 들어보시죠. 검은 옷에 양아치들 우리 가슴팍에네 자유생명 진실을 찾는 판사 어디에 찾는 판사 예, 이 개판관들의 행진은 문영배 등 우리법 출신이나 김영두 등 무시무시한 다크호스에 그칠까요? 아닙니다. 2011년에 출범한 국제인권법학회는 또 가관입니다. 여기는 동성애 등 LGBTQ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데 광분하고 있는 PC, Political Correctness, 좌파 순응주의, 우덜식 정의, 우덜식 진보, 그게 아니면 다 반동이야 라고 억압하는 그게 PC거든요. PC를 내걸고 있어요. 좌파 해체주의, 이거를 내걸고 있는 데입니다. 동성이든 양성이든 짐승이든 모든 성향을 뜨뜻하게 보듬어왔는 다양성, diversity. 그 다음에 닥치고 평등, 묻지마 평등, equity. 그 다음에 모든 가치 판단, 가치 기준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모두 다 부비부비 뜨뜻하게 지낼 수 있어. 절대적 포용성, inclusiveness. 이거를 떠드는 풍조입니다. 그게 국제인권법학회의 법철학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날로 집어먹기 딱 좋도록 대한민국을 흐물흐물하게 녹이는 독약파리들입니다. 우리 법이란 이름부터가 엉터리죠. 서양 자유민주주의 법철학은 자연법 정신을 지향합니다. 자연법 정신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죠. 개개인이 실존적 차원에서 자유와 존엄을 갖춘 존재라는 관점을 섬기는 것이 자연법 정신입니다. 그러한 인간관, 세계관에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자연법 정신입니다. 인류 보편의 자연법 대신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의 법을 뜻하는 우리 법을 섬기겠다는 넋빠진 자들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법조인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연법 연구회 얼른 만드세요. 우리 법 연구회에 대항해서 자연법 연구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법 연구회라는 것이 그 이름부터 주체법, 평양식 주체법 혹은 중국 공산당식 중국법 연구회와 다름없는 그런 관점이다. 주권적 영토 안에서 그 법이 어떤 법 철학을 가지든 그건 그 주권적 영토 안에서만 정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게 우리 법 연구회라는 그 법학회 이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법 연구회 만드셔라. 그게 뭐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그거 안 만들고 뭐 하고 있냐라고 제가 그분들께 읍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영배나 김영두 같은 이상 야릇한 자들은 자연법, 자유민주주의, 미국 주도 서방 현대문명 이런 거 이해 못해요.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딱 하나입니다. 세력입니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혁명적 물결입니다. 그건 겁나니까 이해해. 이제 자유공화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복제로 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헌법개판소와 법조 카르텔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